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가방 여기 두고 잠깐 뭐 좀 먹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들이 두고 간 가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유난히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불 끝을 살짝 들추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늘 그랬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척 하다가도 금세 어두워지는 꼭 제 팔자 같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왼쪽 무릎이 욱신거려 다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부터 무릎이 말을 안 들었는데 70이 넘으니 아예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굶는 건 저였으니까요. 싱크대 앞에 서서 라면 하나를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어나다가 어지러운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제 다리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올라오는데 일어나려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겨우겨우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어지럽고 일어나기가 힘드니 잠깐 와줄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현관 앞에 등을 기댄 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듬직해 보이던지 저는 차 안에서 이 아이가 그래도 제 자식이구나 싶어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접수대 앞 휠체어에 앉히고 접수를 도와줬습니다. 간호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아들은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참 오랜만에 아들한테 기대는 기분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금방 침대 배정을 받아서 커튼 안으로 들어갔고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장 큰 이상은 없지만 좀 지켜봐야 한다고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바쁘면 가도 된다. 엄마 여기 있을게 라고요. 아들은 잠깐 망설이는 눈치더니 그러면 가방 여기 두고 잠깐 뭐 좀 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팠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병원밥이 오래 걸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3시간이 넘어가자 슬슬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애써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거겠지.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그 아이가 설마 나를 여기에 이렇게 두고 가겠어. 저는 침대 난간을 꼭 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저는 혼자 커튼 안에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보호자가 와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두고 간 가방이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백팩이었는데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두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아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 대신 그 가방만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이 돌돌 말려 있었고 세면도구 파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이 접힌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든 것을 꺼내보는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잘 몰랐습니다. 글씨가 작고 빼곡한 데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눈이 침침하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찾으려다 가방에 넣어둔 걸 생각해내고 겨우 꺼내 쓰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례.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제 이름이 있었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링거줄이 당기는 느낌, 역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귀에 들어오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서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집 하나만큼은 지키자고 버텼던 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도 미숙이가 급하다고 손 내밀 때도 그 집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 집이 이미 팔려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석 달 전에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서류 몇 장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으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찍어주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을 어미가 왜 의심하겠습니까? 의로 잘 보이지도 않는 서류를 일일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이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했습니다. 바람이 숭숭 통하는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이번엔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날짜는 집 매매 계약보다도 더 전이었습니다. 6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부쩍 자주 찾아왔던 것, 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돈 얘기 대신 서류를 들고 왔던 것. 저는 그때마다 아들이 힘든가 보다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다 들어줬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닦지 못하고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천장은 하얗고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그 차가운 빛 아래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에서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번 돈으로 이 아이 학원을 보내고 이 아이 교복을 사주고 이 아이 결혼식에 예복을 해줬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엄마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이 서류 몇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왔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힘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생 괜찮다고 해왔으니까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그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오늘 이 가방을 두고 간 게 실수일까? 아니면 일부러일까?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 가방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찾으러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내가 놓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링거액이 핏줄 속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딱딱한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커튼 너머로 사람들 발소리와 의료기기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그 서류들이 전부 제가 잘못 본 거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놓인 낡은 검은 가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으니 오늘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오시면 퇴원 수속을 밟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고요. 의사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그러면 혼자 퇴원 수속을 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혼자 해왔는데 이것도 못하겠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수납 창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냐고 물으니 직원이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든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큰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카드를 꺼내 내밀었는데 직원이 잠시 후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한도 초과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카드 한도가 초과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 말로는 이미 카드 한도가 꽉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예 사용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 겨우 진료비를 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밖은 흐렸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병원 입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이라고 불렀던 그 반지하 월세방이 지금 제게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월세가 2달 밀려 있다는 게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준이가 지난달에 월세 걱정 말라고 자기가 내준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 미숙이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딸, 경상도 쪽으로 시집가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볼까 말까 했던 그 아이. 평소에 먼저 전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딸 부부한테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미숙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미숙이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미숙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괜찮다고 해왔는데 그날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숙이는 바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오는 동안 저는 다시 그 서류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집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2살에 빚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평생을 모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두고 갔다는 것. 제가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 아파 낳고 걸음마 가르치고 밥 먹여 키운 자식이 어미를 응급실에 혼자 두고 갔다는 것이 돈보다 집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혔습니다. 오후가 되어 미숙이가 도착했습니다. 딸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춥잖아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따뜻한 데 가서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저는 미숙이한테 가방 안에 있던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숙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숙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얼마 전부터 오빠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요. 몇 달 전에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 명의로 된 뭔가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자기한테도 도장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숙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민준이는 저뿐만 아니라 미숙이한테도 손을 뻗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미숙이는 거절했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밥이 식어갔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나처럼 자식한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아니면 나만 이렇게 어리석었던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 손을 닮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을 찾아야 하나? 법적으로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덮어야 하나? 그때 미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가방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가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가방을 뒤졌을 때 그 주머니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가 그 종이를 펼쳐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종이는 민준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민준이 글씨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를 참 삐뚤게 썼는데 그 삐뚤한 글씨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그건 제가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아이의 글씨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첫 줄이 그거였습니다. 딱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3글자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는지 몰랐는데 막상 종이 위에서 그 말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썼습니다. 빚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을 빌리다가 나중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엄마 명의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잘못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한테 이걸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 얼굴을 보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엄마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다 드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이 가방을 두고 가면 엄마가 언젠가 열어볼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편지를 넣어뒀어. 비겁한 거 알아. 면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엄마한테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었어. 저는 숨을 참으며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날 낳아서 키워준 것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던 엄마 등, 나 대학 붙었을 때 펑펑 울던 엄마 얼굴, 내 결혼식 날 한복 입고 웃던 엄마 모습, 그게 다 내 안에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그게 엄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 소리로 웅성웅성했지만 우리 둘이 앉은 자리만큼은 소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미한테 나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밉고 원망스럽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려 해도 그 삐뚤한 글씨체를 보면 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차라리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미숙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민준이는 제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것만큼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은 현실이었습니다. 집이 팔린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72살의 빚을 떠안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미숙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자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되 민준이를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빚부터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자기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숙이와 함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들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지만 미숙이가 옆에서 함께 뛰어다녀 주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서류들을 읽어주고 제가 지쳐서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엄마 우리 할 수 있다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 큰아들만 바라봤습니다. 첫째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저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숙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라고 딸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응급실 침대에 혼자 남겨졌을 때 달려온 건 딸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준 것도 서류를 들여다봐 준 것도 밥을 먹으라고 챙겨준 것도 전부 딸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제 오랜 편견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로부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아이가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힘들게 지내는 건지 모른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삐뚤한 글씨체가 눈에 밟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던 그 첫 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이네 집에 와 있던 때였는데 창밖으로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어딘가에서 이 밤을 보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밉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는 것. 언젠가는 그 아이도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어떤 벌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이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그게 기도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미숙이 권유로 그의 집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공동 작업장이었는데 거기서 반찬을 만들어 팔면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몸이 버텨줄까 걱정했는데 막상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니 몸이 먼저 기억을 했습니다. 칼질하는 손이, 양념을 버무리는 손이 수십 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는 70 넘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멀리서 왔다고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선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 낡은 검은 가방을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두고 간 그 가방. 저는 그 가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이네 집 창고 한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냐고 미숙이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든 게 배신이었든 상처였든 그 편지 한 장이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결국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응급실 침대에서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했던 그 밤이 사실은 제가 다시 시작하는 밤이었으니까요. 살다 보면 자식한테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무너지는 날이 꼭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해온 일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릅니다. 도마 앞에 섭니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